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부터 볼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세액공제 중에 특별세액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강에서는 이제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교육비 세액공제인데 이 교육비는 일반 뭐 학원비를 공제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보냈다든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본인만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가족에 대한 대학원비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학교 등에 지불한 이런 교육비에 대해서 해주는 거지. 무슨 영어 학원비, 무슨 뭐 댄스 학원비, 이런 학원비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교육비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만 해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도 해주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양가족 중에 직계존속에 대한 일반 교육비는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직계존속은 일반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전강에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어요.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는데 연령의 제한은 받지 않는데 소득의 제한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 배우자가 대학교 지금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배우자 소득으로 교육비 지불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도 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직계존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한 것도 인정해 주는데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여러분 뭐에 제한은 있다? 그렇죠. 소득에 제한은 있어요. 소득의 제한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실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성실사업자도 법 소정의 성실사업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실사업자 막 이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리고 우선은 그냥 머릿속에 근로자들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는데, 그쵸? 받는데, 교육비, 어떤 교육비를 공제받을 거냐? 자,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뭐, 연령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다 공제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대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해요. 대학원도. 그래서 가족에 대한 대학원비는 안 되는데, 근로자 본인 거는 대학원비도 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시간제 뭐 학점은행제 같은 거 위해서 뭐 학점 받으려고 시간제 과정을 또 들었다 이런 것들도 다 아이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한도도 없어요, 본인 거는. 예, 본인 거는 본인이 교육비를 위해 지출했는데 뭐 한도를 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쿨하게 본인 교육비 한도 없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 교육비가 아닌 이 부양 가족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직계 존속은 안 돼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이것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부모님 교육비 이런 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교육에 또 한이 있으시면 뭐 방통대라든지 이런 대학교 졸업장 받고 싶어 이렇게 공부하셔도 안 돼요. 직계 존속에 대한 일반 교육비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직계 존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을 해줬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비 공제해 주는데 주의사항은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이 교육비 공제를 해줄 때 연령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소득의 제한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배우자가 소득이 많으면 본인의 대학교 학비 낸 거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리지만 소득 활동이 있어서 소득이 있다. 그러면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소득에 제한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비는 본인만 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대학원비는 교육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무제한도로 해줄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고요. 나머지는 1인당 300만 원 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학교까지는 900, 1인당, 나머지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머지는 3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것은 이제 뭐 발달 장애가 있다든지 무슨 장애로 인해서 이런 특수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말 뭐 한도도 없고요. 나이와 소득의 제한도 없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이만큼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한도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직계 존속도 돼요. 지금 여기 제가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직계 존속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뭐 장애가 있으셔서 뭐 이런 장애인 특수 교육비가 들어갔다? 다 돼요. 그럼 직계 존속도. 직계 존속이 안 된다고 했던 거는 일반 교육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말고 일반 교육비는 직계 존속이 안 돼요. 하지만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연령이나 이런 소득이나 이런 제한 없고 직계 존속도 가능하고 한도도 없고 이렇게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출한 교육비를 무제한도로 해주진 않죠. 그래서 본인은 한도가 없지만 가족에 대한 거는 대학생은 1인당 연 900, 그리고 나머지는 1인당 연 300, 맞죠?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 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세금으로 답해주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의 15%를 곱해서 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대학교 학비가 올해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1,000만 원에 15%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는 얼마? 900만 원. 그럼 1,000만 원 교육비 냈어도 900만 원에 15%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반 이런 학원비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여기 지금 교재에 써 있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일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죠. 자, 그런데 취약 전 아동에 대한 사설학원비는 공제 가능해요. 이건 요 교재 어백에다 하나 써주세요. 취약 전 아동에 대한 사설학원비는 가능하다. 취약 전 아동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취약하기 전의 아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이에요. 근데 태권도장을 보냈어요. 왜?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취약전 아동 영어학원 보냈어요. 미술학원 보내고 음악학원 보냈거든요. 왜?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갈 데가. 그런데 이 취약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공제 안 해주겠다?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취약전 아동에 대한 사설학원비는 뭐 일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뭐 이런 요건들이 있긴 있지만 뭐 그런 어, 디테일까지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으니 그냥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일반 사설 학원비라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취약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공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밖에 일반 사설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다양하게 또 공제되냐 안 되냐 이런 연습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 간략하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부금 세액공제. 자, 기부금은 이게 뭐 소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부 활성화 목적에서 기부금 지출한 거에 대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일정 유를 곱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기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기부금은 연령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부한 것도 기부금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도 가능한데 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연령의 제한은 없지만 소득의 제한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소득의 제한은 있는 겁니다. 소득 제한은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기부단체에다가 갑이라는 근로자의 어머니가 기부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59세예요. 소득은 없으셔요.
그러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공제되는 거예요. 왜? 연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59세라 하더라도 괜찮다.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나이는 60세가 넘으셨는데 소득이 막 1년에 막 1억씩 벌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기부를 했을 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번 돈으로 기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의 제한은 따지겠다는 거예요. 소득의 제한은 따지겠다. 자, 그러면 이 기부를 했을 때 그럼 얼마의 금액을 세액공제해 줄 거냐? 공제 대상이 되는 그 해당 기부금의 15%를 곱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만약에 기부한 금액이 아주 커요. 1,000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면은 엄청 많이 해줘요. 30%. 또 근래 또 더 해주려고 또 추가된 게 3천만 원을 초과합니까? 그러면 자그마치 40%를 곱해서 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이 금액이 정말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천만 원 기부했다 그러면 얼마 공제되는 거예요? 2천만 원 기부했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15% 되는 거고요. 1,000만 원 초과된 금액은 30%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2,500 기부했다 그러면 2,500 기부했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되는 1,000만 원은 30%, 3천만 원 초과된 거 아니니까 1,500만 원은 30% 이렇게 되겠죠. 3,500 기부했다 그러면은 3,000 초과된 거는 또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구간별로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단체에다 그냥 기부했을 때 공제해 주진 않겠죠. 법에서 인정되는 그 기부 단체에다가 기부했을 때 인정을 해주는데 이 기부 단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 기부금, 특례 기부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도 있긴 있는데 시험 목적상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여러분 일반 기부금, 특례 기부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반 기부금을 옛날에는 이걸 지정 기부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특례 기부금을 예전에는 법정 기부금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이제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제 올해에는 이제 일반 기부금, 지정 기부금을 옛날에 지정 기부금을 지금은 일반 기부금, 옛날에 법정 기부금을 특례 기부금 이렇게 용어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기부를 하게 되면 무제한대로 기부를 한 거를 다 인정해 줄 거냐? 그렇진 않고요. 자, 소득 금액의 일정률을 곱해서 한도를 두고 있어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한도를 계산하는 건 아니니까 기준 소득 금액의 일정률을 적용해서 한도를 두고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이 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번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인데, 1,500을 기부했다 그러면, 이거는 오바해서 기부한 거죠. 내가 번 소득보다 더 기부한 거죠. 그러면 내가 한도가 지금 1,000인데, 내가 번 소득 금액이 1,000인데 1,500을 기부했어. 그죠? 그럼 500을 초과해서 기부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 사람한테 당신 왜 번 거보다 더 많이 기부했어요?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부하고 헌신하는 건데 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요. 기부금은 이 한도를 초과해서 만약에 기부하잖아요. 잘했대요. 잘했고 한도 초과된 거는 2월에서 공제해 줄게. 야, 기부만 많이 해라. 네가 번 소득보다 기부를 더 했어? 그럼 한도 초과해서 했어? 그래, 해봐. 해. 그렇게 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10년간 2월에서 그 다음 연도에 너 소득이 또 있을 거니까 그때 또 2월에서 10년 동안이나 2월에서 공제해주는 2월 공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기부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대체 어디다가 기부한 게 특례 기부금이고 어디다가 기부한 게 일반 기부금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례 기부금은 특별히 이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일반 기부금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례 기부금, 옛날엔 법정 기부금이라고 했는데 국가가 인정해주는 단체죠. 어디 단체가 특례 기부금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국방이라든지 국공장병한테 위문금품을 보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무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물품을 기증했다. 여러분, 국가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만큼은 법정기부금, 즉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특례기부금으로 봐준다.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해서 기억을 한번 해봐요. 국방원금이나 국군장병, 위문금품이나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했거나 이런 것들은 무슨 기부금? 특례기부금. 사회복지법인인 여러분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그러면 특례기부금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학교 등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이런 걸로 이제 기부를 했다 그러면 특례기부금이에요. 특례기부금. 무슨 연세대학교에다가 이렇게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특례기부금이에요. 특례기부금. 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재민 구호금품을 내가 기부했다. 어디 뭐 지진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어려워.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해. 거기다 내가 금품을 기부했어. 그죠? 이런 것도 특례기부금이에요. 특별 재난지역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한 금액도 특례기부금으로 봐줘요. 8시간 기준 뭐 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규정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 난 적이 있어요. 그죠? 크게. 그래서 연예인들, 일반인들 가서 기름 닦고 이렇게 봉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그래서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된 데 가서 내가 봉사를 했다 그러면 그 하루 일당만큼 특례기부금을 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한 거.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정당에다가 기부하면요, 이건 비지정기부금으로 해서 기부금으로 인정 안 해주거든요, 법인은. 왜냐하면 기업이 특정 정당한테 이걸 기부했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기부금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법인세법에서는. 근데 이제 개인소득세법에서는 개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다가 후원금 같은 거 낼 수 있잖아요. 이것도 특례기부금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 소득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이 정당에다가 정치자금 기부를 하면요.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해줘요,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1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연 500만 원까지 특례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기부금이에요. 옛날엔 이걸 지정기부금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약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여긴 적지 않았지만 사찰, 이런 종교단체에다가 기부한 거는 일반기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도 일반기부금이에요. 일반기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것도 일반기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무료 또는 실비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를 위한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불우이웃 돕기 결혼기간에 기부했다. 불우이웃 돕기 도와주는 그 기간에다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일반기부금이에요. 노인 여가복지시설, 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일반기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이나 대안적 십자사처럼 이런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이런 것들도 일반기부금에 해당이 돼요. 독립기념관이나 대안적 십자사는 특정 기한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일반기부금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했을 때 한도 초과된 금액은 10년간 이월해서 그 미래에 발생된 그 소득, 그 미래에 이월해가지고 또 공제를 해주니까 기부를 많이 해도 또 이월 공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해 한도가 초과됐다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세액공제 여러분 네 가지를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특별세액공제 보의교기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보험료세액공제, 또 의료비세액공제, 보의교, 교육비세액공제, 보의교기, 기부금세액공제 이 네 가지를 특별세액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앞에 이론에서 봤던 것만으로는 또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론 내용을 밑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면서 다양한 기출문제들 사례들이 있어요. 그걸 적용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밑바탕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세액공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세액공제들도 꽤 많죠. 여기 지금 표준세액공제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 표준세액공제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받을 게 얼마 없는 거예요. 이 근로자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별세액공제 신청할 것도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세액공제 해줄게. 그런 뉘앙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우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같은 이런 특별세액공제 또 우리가 종합소득공제에서 봤던 종합소득공제에서 봤었던 특별소득공제 우리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보험료 공제나 주택 자금 관련된 이런 특별소득공제 있죠? 또 우리 뒤에서 보게 될 월세액 공제 이런 게 공제받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조금 공제받는 사람들은 다 받고 공제받을 거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받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근로자는 이런 특별세액공제나 특별소득공제나 월세액공제 이런 게 공제받을 게 없다 그러면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해주겠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성시사업자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도 해주겠대요. 원래 의료비랑 교육비 세액공제랑 이런 월세액공제는 근로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로자. 사업자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성시사업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성시사업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세제 혜택을 주겠대요. 근로자는 아니지만 이런 의료비, 교육비, 월세공제를 해주는데 근데 이게 공제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성시사업자가. 그러면 이런 특별세, 이런 의료비, 교육비, 이런 월세액 공제 받을 게 없다. 성시사업자인데 그러면 근로자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12만 원을 공제해 주겠대요. 표준세액 공제로 성시사업자는. 자, 그럼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예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시사업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저것도 아니면 최소한 7만 원은 빼주겠대요. 7만 원. 그죠? 자, 이렇게 공제받을 게 많이 없다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 근로자는 13만 원, 성시사업자는 12만 원, 그 밖에 나머지는 7만 원. 이걸 무슨 세액공제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표준세액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액공제 뭐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세액공제들 한번 쭉쭉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월세액공제 밑에 마지막에 있는 게 좀 중요해요. 월세액공제. 그럼 이 월세 공제가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가볍게 읽어보셔도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쭉쭉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할 거니까요. 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대해서 이제 55%를 곱해서 근로자들은 이게 투명성이 이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급여받는 거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들에게 좀 세액공제를 좀 해주자라는 취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는 건데 요거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근로소득 산출세액 나온 거에 55%를 곱해서 공제를 해주겠대요. 근데 근로자다 하더라도 이게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그럼 만약에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우선은 71만 5천 원을 빼주고요. 71만 5천 원 빼주고요. 이 71만 5천 원이라는 요 숫자는 130만 원에 55% 곱하면 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130만 원까지는 71만 5천 원을 똑같이 빼주겠다. 그런데 130만 원이 초과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30%만 빼주는데 주의사항은 이걸 다 빼주는 게 아니라 또 한도가 있어요. 한도. 130만 원 초과되는 건 30%를 빼주는데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도가. 그렇죠? 그럼 한도가 얼마 있느냐? 자, 만약에 총 급여가 3,300만 원 이하면 74만 원 한도예요. 근데 총 급여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점점 늘어날수록
한도가 어때요, 여러분? 한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가 클수록 근로소득 공제를 많이 해주진 않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요 총급여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급여가 많을수록 한도가 적다. 이렇게 급여가 많아도 한도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근로소득편 공부할 때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하루에 15만 원 그냥 무조건 빼주고 자, 그 뺀 금액의 6%한 금액이 산출세액인데 그 산출세액의 55%를 한도 없이 빼준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그 산출세액의 55%를 곱해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빼주는데 일용근로자는 한도가 없어요. 일용근로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무자들은 이렇게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도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배당세액공제라는 게 나왔어요. 배당세액공제예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배당소득편 제가 설명드릴 때, 배당소득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이 없다 그러면 배당소득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당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혹시 그로스업이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그로스업 제도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자, 우리가 배당소득이라는 건 법인한테 이 개인 주주가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법인이 법인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세가 10%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래서 법인세 100원을 내서 900원의 세후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인이 이 주주가 이 법인의 100% 주주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900원의 배당을 주주가 받았어요. 벌어들인 이익을 전액 다 주주한테 배당했다라고 극단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주는 900원에 무슨 소득이 생긴 거예요? 배당 소득이 생긴 거 맞죠? 그죠? 배당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당 소득이 생겼으면 이 주주는 개인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또 부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배당소득 900원은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낸 후에 세후소득을 받은 건데 세금을 낸 후의 소득인데 또 소득세를 또 내라고 하면 이게 소득 간의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요, 배당소득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법인 단계에서 낸 이 법인세를 다시 여기다 업해줄게. 다시 업해줄게. 업한 다음에 자 세율이 그냥 뭐 10%라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보죠. 단순하게. 그러면 이 주주의 배당소득은 세전소득 1,000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1,000원에 10% 하게 되면 100원의 세금이 나왔어요. 그럼 100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까? 세무서에? 그러면 안 되죠. 이 100원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냈잖아요. 그럼 또 내면 두 번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로스업 자, 이 그로스업한 이 금액, 이 100원의 금액을 이 밑에서 배당세 공제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배당세 공제라는 건, 배당소득 공제라는 건 배당소득의 그로스업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이 그로스업한 금액을 배당세 공제로 차감해 줄 때, 이걸 배당세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뭐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업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안 써 있는데, 법인 단계에서 요 배당금 받은 거 있죠? 여기에 일정률을 곱해서
이거를 그로스 업하고 계산한 후에 이 세금에서 이 그로스 업한 거를 밑에서 배당 세액공제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 포함된 그로스 업된 배당소득 금액에 합산된 경우에는 우선 배당소득에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서 이 업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세액 공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세액 공제인 거 맞죠? 그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납부세액 공제예요. 외국납부세액 공제. 자, 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이제 왜 해주는 거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합니다. 자, 여러분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게끔 규정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갑이라는 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100이고 미국에서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200인데 세율이 둘 다 10%라고 그냥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논의의 편의상. 그러면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번 소득까지 합산해서 국내에서 신고하게끔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갑이라는 거주자는 미국에서 20원의 세금을 낸 다음에 다시 이 국외소득을 합산해서 300원의 10%니까 30원의 세금을 만약에 내게 되면 이 30원 안에는 20원 낸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 간의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외 원천 소득도 포함해서 신고를 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이 20원의 세금을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해줄게. 국제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해줄게.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외국 납부 세액 공제예요. 이 20원을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종합소득에 포함된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국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나 또는 세액 공제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필요경비 산입으로 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자, 다만 이걸 무제한으로 해줄 수는 없고요. 그 외국 소득 비율만큼만 전체 종합소득에서 국외 원천 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을 한도로 해서 우리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액 공제에 보면 기장세액 공제라고 있어요. 자, 이 기장세액 공제라는 건 뭐냐면 소규모 사업자들이 있어요.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들. 그럼 소규모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변대변 복식부기로 기록을 안 해도 돼요. 간편장부라고 해가지고 매출 매입 이렇게 간단하게 내역서 작성해서 왜냐하면 차변대변 이렇게 분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소규모 사업자들이 개인 장사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차변대변까지 어떻게 신경 써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복식부기로 기록을 안 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소규모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안 해도 되는데 차변대변 우리가 배웠던 그 복식부기로 장부기장을 해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복식부기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이런 소규모 사업자들도 투명하게 복식부기로 장부기장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얼마를 공제해 줄 건데, 자, 우리 종합소득 산출세액 전체 금액에서 이게 종합소득 금액 중에 우리가 사업소득, 기장된 사업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만큼만. 그 비율의 20%만큼만 해주는데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에서 조그만 개인 기업들 이제 기장대행을 해주거든요. 그때 많이 홍보하는 게 바로 이 기장세액 공제예요. 자,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기장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또 많이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조그만 영세 사업자들은 뭐 차변대변을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들이 바빠 죽겠는데,
그럼 세무사무실 맡기면 세무사무실에서 차변되면 복식부기로 기장관리를 해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홍보해가지고 기장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해손실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화재라든지 그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상실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재해손실 세액공제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다만 요건은 이 재해상실 비율이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때 요걸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모호하면 또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준은 재해상실 비율이 20% 이상일 때 그럼 얼마를 해줄 거냐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해 주겠대요. 그래서 공제 대상 소득세 미납했거나 납부해야 될 소득세에 그 재해상실 비율만큼을 곱해서 이제 재해손실세 공제를 해주는 건데 한도는 그 상실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여러분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있다는 것 정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더 중요한 세액공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근로소득자의 월세액공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재에다가 별표 쳐놓고, 자, 여러분, 월세세액공제라는 건 뭐냐면, 자, 근로자인데 집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럼 매달 매달 월세 낸 게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서 이제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월세를 사는데 막 고가주택에서 막 월세를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돈이 없어서 지금 월세 사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우선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요건은 이게 중요합니다.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가 자, 여러분, 고가주택이에요?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렇죠. 국민주택 규모 또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85m 제곱이거든요. 평수로 보면 25.5평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또는 평수가 크다 하더라도 이 주택의 가격이 낮으면 고가주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수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다. 그럼 이거는 일반 서민들에 대한 월세 부담이니까 이 월세 낸 거를 공제해 주는데 최대 1,000만 원까지만. 1200만 원 월세 냈어요. 1년 동안. 그래도 1,000만 원까지만 해주겠고 이 금액 범위 안에서 15%를 곱해서 세액으로 공제해 주는데 총급여가 크지 않은 경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때는 17%를 적용해 주겠대요. 이 퍼센트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계략적으로 이렇게 공제해 준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때로 오피스텔도 가능하고요. 뭐 고시원도 가능해요. 고시원에서 또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월세 계약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 공제 대상자가 체결한 것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뭐 재해손실세액 공제, 기장세액 공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 이런 건 달달달 암기 못하더라도 우리 시험 목적상 월세액 공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 쳐놓고 이 정도 내용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소득세법 공부해보니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외울 것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험은 다행인 게 이론보다는 실기의 비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자, 내용이 좀 복잡하고 암기할 게 많지만, 우선은 부담 갖지 말고 듣고 실기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예, 지금도 제가 얘기했던 건 똑같아요. 그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최대한 이론 공부하시고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걸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